내 부모를 태워 죽인 그놈은 불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살점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아본 적 있습니까? 15년 전 그날 7살이었던 저는 벽장 틈새에 끼어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엄마의 비명이 뚝 끊기고 아버지가 시꺼먼 숫덩이가 되어가는 그 지옥을 저는 손톱이 빠지도록 벽장을 긁으며 전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불꽃 사이로 보인 그놈의 얼굴입니다. 그놈은 마치 구경이라도 온 사람처럼 너무나 평온하게 담배 연기를 내뱉더군요. 그때 제 눈에 박힌 게 있습니다. 일렁이는 불빛 아래 그놈의 왼팔을 징그럽게 타고 올라가던 그 검은 용문신. 기억해라, 연화야. 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 문신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라.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친척 집 눈칫밥에 개처럼 얻어맞으면서도 히말라야. 그 짐승 같은 용병들 틈에서 뼈가 으스러지게 굴러다니면서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하면 내 등을 덮은 살생부 문신을 바늘로 찔러가며 그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오직 오늘 그놈의 목줄을 따는 그 순간만을 꿈꾸면서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끝에 내 부모를 앗아간 저 장칼이라는 인간 말종이 내 눈앞에 서 있습니다. 놈은 기억도 못하겠죠. 자기가 태워 죽인 그 집 벽장 안에 복수의 칼을 간 어린 계집애가 살아남아 있었다는 걸. 장칼, 똑똑히 봐라. 내가 불태운 건 우리 집이 아니라 바로 내 놈의 목숨이었다는 걸. 내 오늘 내 팔의 용 문신을 가죽재 벗겨서 제사상에 올려주마.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올 한 해 건강운과 말년운이 활짝 열리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신성한 곳이 더럽혀지는 일, 선한 사람이 짐승 앞에 무릎을 꿇는 일,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던 어느 산사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북쪽 깊은 산자락, 수백 년의 세월을 버텨온 무명사라는 오래된 절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절을 처음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진다고. 산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소란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남는다고. 무명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땅을 지켜온 은행나무가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고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는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 잠든 사람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으며 주지 스님의 온화한 법문은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 같았습니다. 먼 길을 달려 기도를 올리러 오는 보살님들, 삶이 너무 버거워져 부처님 앞에 눈물을 쏟으러 오는 이들, 세상이 야속해 발걸음이 절로 향하는 이들에게 무명사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문을 닫는 날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흑룡파라는 이름을 강남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박, 마약, 고리대금, 채권 추심까지 손대지 않은 사업이 없을 만큼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린 조직이었고 경찰이 건드릴 듯 하면서도 번번이 핵심을 비껴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위에 줄이 닿아 있다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그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강남 일대를 피로 장악해온 그들의 배후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흑룡파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검찰의 특수부가 조직의 핵심 자금줄을 건드리면서부터였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속도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수사 초기에 이미 손을 써서 막았을 텐데 이번 수사팀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움직이고 있었고 조직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들마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두목 장칼이 처음으로 진짜 위기를 느낀 것은 그때였습니다. 도심의 아지트는 이미 노출되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았으며 언제 체포영장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라질 장소를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장칼의 오래된 참모였습니다. 깊은 산속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외딴절 신도들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카메라도 없는 곳. 잠시 몸을 숨기기에 이보다 완벽한 장소가 어디 있겠느냐고. 장칼은 그 자리에서 결정했고 다음 날 새벽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무명사에 들이닥친 것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2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낡은 봉고차 2대에 나눠 탄 채 산길을 올라온 그들은 처음에는 그냥 등산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절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주지 스님이 나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장칼은 대답 대신 눈짓을 했고 그 눈짓 하나에 2명이 스님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뒷산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예불 시간 법당에는 목탁 소리 대신 화투 치는 소리와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직원들은 법당 마루에 드러누워 담배를 피워댔고 공양간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뒤엉켜 절 마당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부처님 불상 앞에 놓인 공양 그릇들은 발에 채여 나뒹굴었고 누군가 올려둔 국화꽃은 짓밟혀 마당 한켠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무명사를 찾는 신도들이 산을 오르면 낯선 사내들이 막아섰습니다. 절이 사정이 생겨 당분간 문을 닫는다고 돌아가라고. 그래도 기어이 올라오려는 보살님들에게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멱살을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울면서 산을 내려가는 할머니들의 등 뒤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를 드리러 혼자 올라온 젊은 여성. 신도가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간신히 빠져나와 산을 뛰어내려갔을 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사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주지 스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지만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올라가 보면 그뿐이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딱히 범죄 현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만 돌아왔고 장칼의 조직이 경찰 내부에 심어둔 연락책이 조용히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몰랐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장칼이라는 사람은 처음 보는 이들에게 묘한 인상을 남기는 남자였습니다. 특별히 크거나 건장한 체격도 아니었고 입성이 화려하거나 목소리가 요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방 안에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을 바닥 인생으로 살아오며 수없이 사람을 짓밟고 짓밟혀온 자에게서만 나오는 차갑고 건조한 기운이 그의 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두려워한 것은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 그 눈빛. 그 장칼이 어느 오후 대웅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황금빛 부처님 불상 앞에 서서
그는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석 위에 두 다리를 턱 걸치고 주저앉더니 손에 든 소주잔을 한 모금 들이키며 불상을 향해 느릿하게 내뱉었습니다. 부처가 진짜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절은 이제 내 왕국이야.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법당 안에 웃음소리와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눈물과 간절함을 품어온 그 공간이 그렇게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내려가던 그 시각, 깊은 안개 속 어딘가에서 한 여자가 이 산을 향해 걷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산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장칼의 웃음소리가 아직 법당 안에 남아있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고 안개는 짙었으며 해가 기울어 산그늘이 내려앉은 오솔길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손전등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마치 이 길을 수백 번 걸어본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낙엽을 밟아도 자갈을 디뎌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작은 보따리 하나, 그리고 회색 승복.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32살. 얼굴만 보면 곱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깊고 조용한 눈, 군더더기 없이 선명한 이목구비, 짧게 밀어낸 머리 위로 드러나는 깨끗한 이마. 그런데 그 얼굴 어딘가에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앓은 사람의 눈빛이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유의 고요함이랄까요? 그녀의 눈은 늘 어딘가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무명사 입구에 다다랐을 때 망을 보던 조직원 하나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이 시간에.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는 팔짱을 낀 채 연화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는데 처음에는 귀찮다는 표정이었다가 얼굴을 제대로 보고 나서는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를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냈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절 문 닫혔어. 돌아가. 문이 닫혀도 부처님은 닫히지 않습니다. 말이 막히자 조직원은 인상을 구기며 안쪽을 향해 소리쳤고 그 소리에 두어 명이 더 나왔습니다. 담배를 물고 나오던 그들이 연화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그 수군거림 뒤에는 서로 눈을 맞추며 씩 웃는 표정이 따라왔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칼이 나왔습니다. 법당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다 소란 소리를 들은 그는 느릿한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나왔습니다. 연화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경계심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흥미롭다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비구니가 이 새벽에 혼자 산을 올라? 겁도 없네. 연화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업보를 쌓으러 오셨군요, 여러분. 제가 그 업을 씻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칼이 먼저 피식 웃었고 부하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비구니 하나가 대체 뭘 어쩌겠냐는 웃음, 얼굴은 그럴듯한데 말은 어이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지는 동안 연화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는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무언가 소름 돋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조직원 하나가 살아남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웃었는데 그 여자는 웃지 않았다고. 웃는 척했지만 사실 웃지 않았다고.
눈이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고. 장칼은 연화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보이는 것은 가까이 두고 지켜보는 것.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비구니 하나쯤은 언제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그 판단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법당 한켠의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점거하지 않은 남은 방이었는데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조직원들의 소란한 소리, 술 따르는 소리, 거친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숨을 쉬는 것인지 안 쉬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서 연화의 머릿속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절안의 구조를 다시 그려보고 조직원들의 수와 위치를 가늠하고 밤이 되면 달라질 것들을 하나씩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에게 이곳은 기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밤이 깊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화투를 치거나 술을 마시다 하나둘 쓰러져 잠이 들었고 마당을 지키는 망꾼 둘이 졸음을 참으며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밤은 도시와 달리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그 밤, 무명산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연화의 방 문이 열린 것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다기보다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어느 순간 문이 열려 있었고 연화는 이미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을 지키던 망꾼 하나가 교대를 하러 안으로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법당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따라 법당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부처님 불상의 양 손바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 간밤에 화장실을 간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조직원이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목이 꺾인 상태로 얹혀 있었습니다. 망꾼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는데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뒤로 물러서며 다른 사람을 부르러 달려갔고 소란이 퍼지면서 조직원들이 하나둘 법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장칼이 들어왔을 때 법당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칼은 불상 앞에 서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쓰러진 부하의 얼굴을, 그리고 그를 그 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한 힘과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를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계산이 끝났을 때 장칼의 표정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불쾌함인지 불안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정확히 읽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비군이 어딨어? 누군가 연화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처음과 똑같은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듯이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어? 연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부터 무명사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끄럽고 거칠었던 조직원들 사이에 묘한 침묵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고 혼자 자리를 뜨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밤에 화장실을 갔다가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발견된 그 동료의 얼굴이 눈을 감으면 떠올랐습니다. 칼에 찔린 것도 아니고 총에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목이 꺾여 있었다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그러나 연화는 낮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법당 한켠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있거나 마당을 천천히 거닐거나 가끔 창고 쪽을 한 번씩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평온함이 조직원들에게는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는 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칼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연화를 바라보는 눈에 경계심을 담으면서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후에 부하 하나를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 비구니에 대해 알아보라고. 어디서 왔는지, 어느 절 소속인지 신원을 확인하라고. 그 지시가 내려가는 것을 연화는 마당 건너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표정 없이 눈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자다가였습니다. 3명이 함께 자던 방에서 가운데 누웠던 놈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양쪽에 누운 동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아무것도. 목에는 가늘고 긴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자국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조직원들 사이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놈, 산에 무언가가 있다는 놈, 당장 내려가야 한다는 놈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장칼의 눈빛 앞에서 그 말들은 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겁먹은 놈은 나가도 좋아. 대신 어디서 입을 열면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아.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직 정면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저 비구니가 라는 생각은 누구나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너무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 연화는 방 안에서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서늘한 금속 빛을 내뿜는 와이어, 손바닥 안에 숨겨질 만큼 작고 날카로운 암기들, 그리고 손목에 감는 얇은 가죽끈. 하나씩 확인하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내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창을 향해 눈길을 한 번 주었다가 다시 손 안의 것들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흥분도 설렘도 그저 오래 묵은 고요함만이 그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이 절의 공기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무명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사이에 2명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듣지 못했으며 흔적이라고는 목에 남은 자국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어도 말이 없었고 말을 해도 어딘가 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마다 눈치를 살피며 주위를 둘러보는 빈도가 잦아졌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당 한쪽으로 혼자 걷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는 한낮에도 2~3명씩 붙어 다니는 그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칼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침부터 마당 평상에 나와 앉아 신문을 펼치고 부하들의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연화가 있는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눈치 빠른 부하들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장칼은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비구니가 한 짓이라는 것을. 다만 어떻게 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고 모르는 것을 상대할 방법도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이 하루 종일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칼이 직접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죽었어. 연화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칼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한 거면 솔직하게 말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왜 했는지 묻는 거야. 그제야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장칼을 향했을 때 장칼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한 번 참았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를 지켜본 부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목이 그 눈을 보고 잠깐 아주 잠깐이었지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았다고. 그런 두목을 처음 봤다고. 살생은 금기입니다.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금기를 먼저 넘은 것이 누구인지는 이 절의 부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에 또 내 사람 손 떼면 그때는 나도 방법이 없어.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그 협박을 듣는 동안 표정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 소리를 듣듯 그냥 흘려듣는 것처럼. 장칼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린 뒤에도 연화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오늘 밤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칼은 조직원들에게 술을 풀었습니다. 잔뜩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려는 의도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술 기운에 겁이 풀리면 누군가 저 비구니에게 먼저 손을 대볼 것이라는 계산도 섞여 있었습니다. 장칼 자신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그의 오랜 방식이었습니다. 술판은 밤이 깊어지도록 이어졌습니다. 법당 마루에서 시작된 것이 마당 평상으로 번졌고 고성방가가 산자락을 울렸습니다. 이틀 사이에 동료 둘을 잃은 기억은 술에 희석되어 점점 흐릿해졌고 웃음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한 남자가 연화의 방 쪽을 자꾸 흘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흑룡파에 합류하기 전에는 격투 계통에 있었다는 소문이 도는 남자였는데 술이 들어가면 성격이 달라지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눈치를 주었지만 그는 픽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비구니 하나쯤이야 라는 말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가 연화의 방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본 조직원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조직의 방식이었고 무엇보다 장칼이 묵묵히 술잔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남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바로잡으며 연화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어둠이 가득했고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속에 연화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부좌를 튼 채 눈을 감은 채로 남자는 입가에 웃음을 걸고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밤에 대해 증언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소리가 들렸다고. 비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격투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두득 하는 소리. 한 번,
그것이 전부였다고.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간 조직원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황금빛 불상이 새벽빛 속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두 손바닥 위에 간밤에 연화의 방으로 들어갔던 그 남자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목이 꺾인 상태로 얹혀 있었습니다. 덩치로는 연화의 2배는 됐을 그 남자가 마치 공양 올리듯 그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 높이까지 올려놓은 것인지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원의 입에서 비명 비슷한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방에서, 복도에서 달려온 그들이 법당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거대한 침묵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젯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거리던 자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장칼이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불상 앞에 서서 올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아침부터 불쾌함과 당혹감과 그리고 처음 보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저 여자 데려와. 연화는 이번에도 방에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을 때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조직원 셋이 들이닥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깨를 잡아채려다가 손이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나중에 왜 멈췄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잡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설명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연화가 스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걸어나갔습니다. 법당 앞에서 장칼과 마주 섰을 때 연화의 얼굴에는 어제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칼이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경고는 저도 드렸습니다. 연화가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금기를 넘으면 대가가 따른다고요. 장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그 분노 뒤에 숨은 다른 감정인지 정확히 읽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연화를 바라보다가 결국 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묶어. 조직원 둘이 앞으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목격한 사람들은 제각각 다르게 기억했습니다. 어떤 이는 연화가 먼저 움직였다고 했고 어떤 이는 다가서던 조직원이 갑자기 날아갔다고도 했으며 또 어떤 이는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이미 끝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통적인 기억은 하나였습니다. 소리가 2번 났다는 것.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2번. 2명이 마당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소매 안으로 천천히 여미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려다가 멈춘 사람도 있었고 뒷걸음치는 사람도 있었으며 그저 굳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칼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그와 연화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기억했지만 다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고. 연화가 먼저 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장칼이 위성 전화기를 든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조직원 3명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소리 하나 지르지 못하고
저 비구니 한 명에게. 장칼은 평생 수십 명을 거느리며 살아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상대가 칼을 들었거나 총을 들었거나 숫자가 많았거나 그런 경우라면 대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빈손이었고 혼자였으며 승복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그 사실이 장칼을 진짜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 불러. 외부에 있는 애들 전부. 상대방이 숫자를 묻자 장칼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50명. 전화를 끊고 난 뒤 장칼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고요했고 새소리가 들려왔으며 저 멀리 연화가 마당 한켠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회색 승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장칼이 중얼거렸습니다. 비구니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50명은 못 당하지. 연화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 오후 늦게 산 아래 도로 위에서 검은 차량들이 줄을 지어 산길로 접어드는 것을 연화의 눈이 조용히 좇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멀리서도 보이는 헤드라이트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것은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나서였습니다.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의 것들을 하나씩 꺼내 점검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한 것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손으로 만지고 무게를 가늠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른 오래된 사진. 연화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품 안 깊이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창밖은 이미 완전한 어둠이었고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합장하며 부처님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무명사 입구 쪽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0명이었습니다. 산길을 타고 올라온 검은 차량들에서 하나둘 내린 사내들이 무명사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 숫자를 세던 조직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무리 이상한 비군이라도 이 숫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그 안도감은 마당 가득 퍼졌고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어깨를 치며 인사를 나눴고 장칼은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표정을 풀었습니다. 연화의 방 창호지 문에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방만이 이 소란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어두웠습니다. 장칼이 새로 합류한 50명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비군이 하나야. 어디로 도망치든 잡아. 단 죽이지는 마. 죽이는 건 내가 직접 한다. 사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웃기까지 했습니다. 비군이 하나를 잡는데 50명이라니 라는 표정으로.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칼이 덧붙였습니다. 웃지 마. 이미 샜갔어.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마당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50명이 절 안팎에 나뉘어 배치되었습니다. 입구를 막는 팀, 마당을 순찰하는 팀, 법당 주변을 지키는 팀, 그리고 연화의 방 앞을 직접 지키는 팀까지 빈틈없이 짜인 포위망이었습니다. 장칼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마당을 순찰하던 사내들이 두 번째 순환을 돌기 시작했고 법당 앞을 지키던 두 명이 나지막하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입구 쪽 팀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연화의 방 앞을 지키던 사내 둘은 등을 기둥에 기댄 채 졸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밤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 멀리 산짐승이 우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사내들의 발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를 알아챈 것은 마당을 순찰하던 사내였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동료가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못 들었고 말도 없었으며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사내는 처음에 화장실에 간 거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나도 그가 다른 팀에 알리러 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가느다란 무언가가 그의 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빠르게 소리도 없이 그는 그 감촉을 느끼는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회색 승복 자락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50명이 배치를 완전히 마친 것을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녀에게 50이라는 숫자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자리에 모아준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보낸 15년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했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서로를 방해한다는 것, 좁은 공간일수록 대형이 무너지기 쉽다는 것, 그리고 공포는 한 명에게서 시작해 나머지 전체로 번진다는 것. 연화의 방 창호지 문 너머, 불빛도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한 공간에서 그녀는 이미 방 안에 없었습니다. 언제 빠져나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사내 둘 중 하나가 그것을 알아챈 것은 등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을 느끼며 바닥에 얼굴을 박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의 동료에게 알리려 입을 열었지만 이미 목에 와이어가 감겨들고 있었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역시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소리도 없이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화는 몸을 일으키며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쪽에서 순찰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그 리듬을 귀로 따라가며 타이밍을 계산했고 발소리가 가장 멀어지는 순간에 맞춰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림자처럼 바람처럼. 법당 뒤편 창고 쪽에서 두 명이 사라졌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당 동쪽 담장 아래에서 세 명이 쓰러졌을 때도 서쪽 팀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연화가 움직이는 동선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총소리라면 방향을 알 수 있고 비명소리라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이 사람이 사라지면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찰을 돌다 옆을 보면 동료가 없고 기둥에 기대어 있던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으며 분명히 거기 있던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조직원들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보고가 처음 들어온 것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마당 순찰팀의 절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칼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이곳저곳을 비추는 사내들의 움직임이 어수선했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자꾸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드는 행동 자체가 이미 공포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장칼이 소리쳤습니다. 흩어지지 마. 모여서 움직여. 그런데 바로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연화가 노리고 있던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면 반대쪽이 비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팔린 순간 가장자리부터 하나씩 사라지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마당 한가운데 모인 사내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동안 그 원의 바깥쪽에서 조용히 하나씩 또 하나씩 사람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눈치챈 것은 인원이 눈에 띄게 줄어든 뒤였습니다.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세어보니 30이 되어 있었고 또 어느 순간에는 25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칼의 눈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들어왔습니다. 불 켜. 전부 불 켜. 발전기가 돌아가며 마당 곳곳에 걸린 전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음 속에 드러난 것은 마당 곳곳에 쓰러진 사내들이었습니다. 죽은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채로 소리도 없이 쓰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밝은 불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당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문 사이로 걸어 나온 것은 연화였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승복은 아직 회색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숨이 가쁜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법당 안에서 조용히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이 법구가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금속 빛을 내뿜는 와이어가 오른손에 감겨 있었고 왼손에는 손바닥보다 작은 암기 2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연화가 마당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남은 사내들을 하나씩 조용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겁먹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먼저 달려든 것은 앞줄에 있던 셋이었습니다. 장칼의 명령도 아니었고 누구의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공격으로 덮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3명이 연화에게 닿기까지의 거리가 약 3m였는데 연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거리가 1m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사내는 연화가 몸을 비트는 것과 동시에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발이 땅에서 떠올라 담장 쪽으로 튕겨나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를 옆에서 본 사람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연화의 팔이 그 팔을 감아 꺾었고 이어지는 소리가 뼈가 꺾이는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뒤에서 달려드는 찰나 연화의 발이 그의 무릎을 정확히 찍었고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을 본 나머지 사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장칼이 소리쳤습니다. 한꺼번에 가. 한꺼번에. 그것이 마당에 불이 켜진 뒤 처음이자 마지막 장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뒤로 무명사 마당에서 벌어진 일을 말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싸움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일방적이었고 제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처절했으며 그렇다고 학살이라고 부르기에는 연화의 움직임이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달려드는 사내들 사이를 마치 물이 흐르듯 빠져나가며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힘을 쏟아냈습니다. 와이어가 허공을 갈랐고 암기가 날았으며 발이 올라가고 팔이 꺾였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면 그 옆의 사내가 달려들었고 그 사내가 쓰러지면 그 뒤의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그 반복이 이어지는 동안 마당 바닥에 쓰러진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연화의 회색 승복에
붉은 빛이 스미기 시작한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자신의 피인지 상대의 피인지 그것조차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정해진 것이었다는 듯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장칼이 뒷걸음치기 시작한 것은 남은 인원이 10명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당 가득 쓰러진 자신의 사람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고르는 연화를. 승복은 이미 붉게 젖어 있었고 전등 불빛 아래 그 모습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칼의 입에서 처음으로 낮게 깔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친년이야. 보이는 대로. 그 말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장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장칼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순간 장칼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사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으려다 멈춘 사람은 있었지만 끝까지 달려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칼 혼자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50명 사이에서 혼자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야,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내가 다 말할게. 다 알려줄게. 연화가 멈췄습니다. 장칼로부터 2걸음 앞에서. 그 멈춤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멈춘 것은 장칼로부터 2걸음 앞이었습니다. 그 2걸음의 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것인지를 장칼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쓰러진 50명, 전등 불빛 아래 붉게 젖은 연화의 승복, 그리고 자신을 향해 고정된 그 눈빛. 평생 수십 명을 거느리며 살아온 장칼이었지만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뒷걸음치고 싶었으나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고요했는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장칼이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있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어. 돈이면 돈, 정보면 정보, 뭐든. 돈은 필요 없습니다. 연화가 짧게 잘랐습니다. 정보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군요. 장칼이 연화를 고문하려 했던 것은 사실 그날 낮의 일이었습니다. 50명을 부르기 전 아직 숫자의 우위가 자기 쪽에 있다고 믿던 그때 장칼은 연화를 제압해서 정체를 알아낼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어느 조직에서 온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의 방식대로라면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낮에 부하 셋을 연화의 방으로 보냈습니다. 데려오라는 지시와 함께. 그런데 셋 중 둘이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방문 앞까지 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못했냐고 물었더니 그 사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가려고 문에 손을 댔는데 안에서 뭔가가 느껴졌다고.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손이 저절로 멈췄다고. 장칼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50명을 부르는 쪽으로. 그런데 그 50명이 지금 마당에 쓰러져 있고
자신은 두 걸음 앞의 여자 앞에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순간이 이것이라고 장칼은 그 찰나에 생각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장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화는 손에 들린 와이어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묶어두어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저항하면 그때는 제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장칼은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고 연화가 다가왔습니다. 와이어가 손목을 감아드는 감촉을 느끼면서 장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십 년 인생에서 이런 꼴을 당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굴욕이 분노보다 먼저 치밀어 올랐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장칼을 법당 기둥에 세우고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물러서서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 승리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드디어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그 복잡하고 조용한 감정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법당 쪽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연화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50명 중 쓰러지지 않은 자가 셋 있었습니다. 법당 안쪽에 미리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당의 소란이 시작되면서 자리를 지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장칼의 지시로 따로 배치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셋이 법당 안에서 나오며 연화를 에워쌌습니다. 손에는 각자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긴 쇠파이프 하나, 단도 하나, 그리고 전기 충격기. 장칼이 기둥에 묶인 채로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비로소 여유 같은 것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빈틈없는 사람은 없어. 연화는 세 명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삼각형으로 에워싸인 형태였고 각자의 거리는 연화를 중심으로 고르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동시에 달려들면 하나를 막는 동안 나머지가 들어올 수 있는 간격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포위였습니다. 연화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셋이서 이 정도 간격을 유지한 것을 보니 조금 배운 사람들이군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셋 중 쇠파이프를 든 사내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비틀며 파이프를 쥔 손목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그 순간 이미 다음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손목이 꺾이는 소리,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의 동시에 났고 그 사내는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단도가 왼쪽에서 들어오고 전기 충격기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그 찰나 연화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두 사내 사이의 간격 안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단도가 충격기를 든 사내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고 연화의 팔꿈치가 단도를 든 사내의 명치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공기가 빠지는 소리와 함께 그 사내가 꺾였고 연화는 그 몸을 이용해 충격기를 든 사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로 엉킨 두 사내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사이 연화가 일어서며 와이어를 손목에 다시 감았습니다. 10초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기둥에 묶인 장칼의 여유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 눈에서 마지막 남은 계산 같은 것이 천천히 꺼져나갔습니다. 연화가 기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피 묻은 손을 승복자락에 조용히 닦으며 장칼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를 장칼은 읽으려 했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라면 차라리 다루기 쉬웠을 것입니다. 복수심이라면 협상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눈빛에는 뜨거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래 식어버린, 너무 오래 식어서 이제는 온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요부인가, 야차인가. 장칼이 그 말을 내뱉은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달리 표현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자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를 그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오래 기다린 사람입니다. 15년입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장칼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연화는 계속했습니다. 15년 전에 시작된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한 집에 불이 났고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장칼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니까? 장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이 연화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눈빛으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것처럼 그 눈이 연화의 이마에서, 눈에서, 입술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장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설마 기억이 나십니까? 연화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해온 말을 이제 꺼내는 것처럼. 장칼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면서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사람답게 이 몇 초의 시간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듯이 15년 전의 일은 이랬습니다. 강남 일대 검찰청 특수부에 한 검사가 있었습니다.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고 어떤 압력에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흑룡파의 자금줄과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를 혼자서 이끌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사가 핵심에 가까워질수록 그를 향한 압박도 커졌습니다. 회유가 먼저였고 협박이 그 다음이었으며 그것으로도 안 되자 마지막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느 밤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가스 누출로 발표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검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유난히 길었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왔지만 그것은 그냥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수사는 없었고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었으며 흑룡파의 이름은 그 어떤 서류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집안 깊숙이 있던 벽장 속에 숨어있던 아이였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벽장 문틈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았고 부모님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으며 그 소리가 멈추는 것을 듣고 나서도 벽장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면 자신도 같이 타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벽장 문틈으로 웃으며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팔에 용 문신이 새겨진 남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며 느긋하게 담배 연기를 내뱉던 그 남자의 모습이 그 7살 아이의 눈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새겨졌습니다. 장칼의 팔에는 용 문신이 있었습니다. 왼팔 전체를 감아오르는 검은 용이었는데 흑룡파의 두목자리에 오르던 날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 문신을 모르는 강남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이 그 팔을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그 팔을. 장칼이 자신도 모르게 왼팔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본능적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장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 집 아이야? 7살이었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벽장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장칼이 그 자리에서 오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오래된 일이 있습니다. 묻혀서 끝난 줄 알았던 일 세월이 충분히 지나서 이제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믿었던 일. 장칼에게 그 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15년 전의 일, 강남에서 있었던 수십 가지 일 중 하나. 그 뒤에도 더 크고 더 복잡한 일들이 쌓여갔기 때문에 그 불은 기억의 어딘가 깊은 곳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비구니의 모습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장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이없다는 것인지 두렵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엉킨 것인지 15년을 기다렸다고. 네. 이걸 위해서. 네. 장칼이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목을 감은 와이어가 파고드는 것도 이제 신경 쓰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마당 가득 쓰러진 자신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말라야 캠프라는 데가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거기서 배웠나?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곧 대답이라는 것을 아는 나이였습니다. 대단하네. 진짜로.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는 뜻밖의 진심이 섞여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실렸습니다. 연화가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나 하나로 끝날 것 같나? 연화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일을 내가 혼자 한 줄 알아? 지시가 있었어. 내 위에서 내려온 지시. 나는 실행한 사람이고 시킨 사람은 따로 있어. 마당에 또 한 번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칼은 계속했습니다. 15년 전 그 일에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나를 살려둬야 해. 내가 죽으면 그 이름을 알 방법이 없어. 그것은 협박이기도 했고 사실이기도 했으며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빚어낸 말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 말의 모든 층위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장칼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장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곳에서. 그 순간 연화의 얼굴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감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그냥 무표정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존재했던 그 무언가.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칼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이 정보를 예상했는지 아니면 처음 듣는 것인지를 그는 아직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마당 끝을 향해 무너진 어둠 속을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말하십시오. 살려준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보장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연화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끝납니다. 이름을 말하면 조금 더 시간이 생깁니다. 그게 보장이야, 협박이야. 선택입니다. 장칼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방식이 그랬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미련 없이 결정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오늘 밤이 끝이고 말하면 내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선택지가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장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연화의 귀에 닿는 순간 연화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고 숨이 달라지지도 않았으며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이름을 듣고 조용히 그것을 마음 안에 새기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장칼이 그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알아?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말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자신이 이름을 말한 것은 연화가 유도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 장칼의 입으로 직접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듣고 싶었던 것, 그것을 위해 이 자리까지 살려둔 것. 장칼의 입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탄복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온 거야. 처음부터 다 알고 기다렸습니다.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그 말이 끝난 뒤 무명사 마당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전등 불빛이 쓰러진 사내들을 비추고 있었고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가볍게 울었으며 멀리 산속 어딘가에서 새벽을 알리는 새 한 마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었고 날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기둥에 묶인 장칼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장칼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 오래 숨겨온 것, 그리고 오래 견뎌온 것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보다 깊었고 슬픔보다 무거웠으며 어떤 말로도 정확히 담아내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장칼 씨 차례입니다. 그 말이 법당 기둥 사이로 스며들어 사라진 뒤에도 무명사 마당에는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쓰러진 사내들 사이로 새벽 바람이 지나갔고 꺼져가는 전등 하나가 깜빡이다 멈췄으며 처마 끝 풍경이 그 바람에 가볍게 한 번 울었습니다. 장칼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하기를 포기한 것인지 그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목을 감은 와이어가 깊이 파고드는 것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서 법당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 불상이 새벽빛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누군가 올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던 것인지 촛불 하나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촛불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15년 동안 닫아 걸었던 무언가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었고 연화는 다시 눈길을 거뒀습니다. 장칼이 눈을 뜬 것은 그때였습니다.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떠서 연화의 옆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나? 연화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서웠나? 여기 오기 전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예상했지만 대답을 고르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7살 때 이미 제일 무서운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장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는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무서운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장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가 그 밑바닥에서 선택한 것과 이 여자가 선택한 것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장칼 앞으로 돌아온 것은 잠시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칼의 허리춤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와이어에 묶여 있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칼의 눈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연화가 손을 뻗어 장칼의 허리춤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이름 대신 번호만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 연화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장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번호가 그 사람입니까? 장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연화는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받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받지 않으면 무엇을 잃는지를. 그 계산이 끝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도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고 두꺼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연화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칼, 말해. 그 순간 연화가 전화기를 장칼의 귀 가까이로 가져갔습니다. 장칼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야.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 끝났어? 장칼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직.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연화가 전화를 끊었을 때 마당 위에는 새벽 특유의 서늘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전화기를 천천히 손안에서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 번호를 눈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마당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장칼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었지? 들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가나? 이름은 아까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방금 들었습니다. 이제 얼굴만 남았군요. 장칼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쓴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기묘하게 후련한 것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평생 그 사람의 지시 아래 살아온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과 목소리를 이 여자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홀가분함이었습니다. 잘 찾아가. 장칼이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인지 빈정거림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멀어서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며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가 빠른 속도로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연화가 몸을 돌려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5, 7, 10. 장칼이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무언가가 살아났습니다. 아까까지 꺼져 있던 것이 다시 켜지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왔네. 연화가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장칼의 입가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전혀 다른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아까 전화 받은 사람. 내 대신 뒷정리를 보내는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자기 손은 절대 안 더럽히고 남의 손으로 일을 처리하는.
연화는 그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계산하는 눈빛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50이 마당에 쓰러졌으니까. 장칼이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내는 건 50이 아니야. 적어도 2배. 그리고 아까 애들과는 급이 달라.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쓰러진 사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와이어와 암기가 흩어져 있었고 군데군데 피가 번진 자리가 전등 불빛 아래 어둡게 깔려 있었습니다. 연화의 승복은 이미 회색이 아니었습니다. 붉게 젖은 부분이 어깨부터 소매까지 번져 있었고 왼쪽 팔목에는 아까 3명과 겨루는 과정에서 생긴 얕은 상처가 아직 따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전혀 소모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속도가 아까보다 조금 느려져 있었고 오른쪽 어깨 근육이 뻐근하게 당기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수련이 몸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몸은 여전히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차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장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군요. 이미 오고 있었을 거야. 내가 연락을 안 해도 보고가 올라갔을 테니까. 장칼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자기가 움직인 말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사람이야.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10분 아니면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절 앞에 당도할 것이었습니다. 연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켠에 흩어진 것들을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와이어를 걷어 손목에 다시 감고 암기들을 승복 안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긴 천 하나였습니다. 그것으로 왼쪽 팔목의 상처를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빠르고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혼자 익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상처를 돌봐줄 사람이 항상 있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장칼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치긴 했네. 얕습니다. 그래도 다친 거잖아. 연화가 천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치지 않고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다쳐도 멈추지 않는 법만 있을 뿐이고요. 장칼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그것만 배운 거야. 그것과 한 가지 더. 뭐를? 기다리는 법을요.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차 소리가 이제 제법 또렷해졌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쓰러진 사내들, 법당, 뒷문, 담장 너머 산길.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과 막혀있는 방향을 머릿속에서 그렸습니다. 이번 상대가 아까와 급이 다르다는 장칼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연화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히말라야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낙과는 사치라는 것을. 그때 장칼이 불렀습니다. 야. 연화가 돌아보았습니다. 도망치는 건 생각 안 해? 왜요? 아무리 내가 강해도 모르잖아. 오늘 밤은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보내는 애들은 내 밑에 있던 것들하고는 달라. 군 출신, 용병 출신들이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무기도 제대로 갖췄어.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장칼 씨는 지금 저를 걱정하는 겁니까? 장칼이 픽 웃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제대로 끝내길 바라는 거지.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이 저기 오는 것들한테 당하는 건 보기 싫으니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한 가지로만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연화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장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멈추어 돌아섰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를? 15년 전 그날 밤 후회한 적은 있었습니까? 마당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칼은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찾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오래 곱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이 마당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하늘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연화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후회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 일을 하지도 않았겠지. 그렇군요. 그런데 장칼이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말이 진심인지를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연화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연화의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것들이 다 녹아버린 뒤에 남는 어떤 것인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 입구 쪽에서 차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발소리가 많았습니다. 장칼의 말대로 급이 다른지 아까 50명과 달리 그 발소리에는 무질서함이 없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다가오는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란스러운 것보다 정돈된 것이 때로 더 무섭습니다. 연화가 마당 가운데 섰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게 들이쉬었습니다. 상처난 팔목이 아렸지만 무시했습니다. 피로가 어깨에 얹혀 있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연화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습니다. 절 입구의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또 다음. 멈추지 않고 들어오는 사내들이 마당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각자 무기를 들고 있었고 들어오면서 이미 마당의 지형을 파악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쓰러진 50명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로는 놀라지 않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맨 앞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나이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조폭의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말끔했는데 그 눈빛만이 달랐습니다. 연화를 바라보는 그 눈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종류의 차가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연화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처자가 대단한 일을 했군. 연화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와 지금 이 남자의 목소리가 같았습니다. 장칼이 기둥에 묶인 채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그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그 존재의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의 감정인지 장칼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왔네, 회장님. 그 말 한마디에 마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연화의 눈이 그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회장.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화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추적해온 이름, 15년 동안 얼굴을 알지 못했던 그 이름. 그것이 지금 이 마당에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연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검사 딸이구나. 살아있을 줄은 몰랐는데. 살아있었습니다.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낮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아주 얇게 감싸여 있는 것 같은. 15년 동안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짓에 사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정돈된 움직임으로 연화는 그것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번, 천천히 깊게. 왼쪽 팔목이 쑤셨고 어깨가 당겼으며 몸은 이미 많이 써진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발이 땅을 박찼습니다.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 시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습니다. 새벽 내내 구름 속에 갇혀있던 빗줄기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굵은 빗방울 몇 개가 마당 바닥을 두드리더니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하며 무명사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전등 불빛이 빗속에 번지며 마당을 뿌옇게 물들였고 쓰러진 사내들 위로, 법당 기와 위로, 오랜 은행나무 가지 위로 빗물이 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밤의 마지막을 지켜보겠다는 듯이 그렇게 거칠고 굵게 내렸습니다. 연화는 빗속에 섰습니다. 승복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이미 붉게 물들어 있던 천이 빗물과 뒤섞이며 더 짙어졌고 짧게 밀어낸 머리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좁혀오는 사내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빗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장칼의 50명과 달리 이들은 파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밀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줄이 치고 빠지면 옆줄이 들어오는 군대식 움직임이었습니다. 장칼의 말이 맞았습니다. 급이 달랐습니다. 연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달려오는 첫 번째 줄을 향해 빗속을 가로질러 먼저 파고들었습니다. 방어를 예상했는데 공격이 들어오면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도 찰나의 순간 몸이 굳습니다. 연화는 그 찰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내의 옆구리에 팔꿈치가 박혔습니다. 갈비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그 사내가 옆으로 날아가는 사이 연화의 몸은 이미 다음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와이어가 허공을 갈랐고 두 번째 사내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둘러싸. 사내들이 원형으로 펼쳐지며 포위가 완성되었습니다. 연화는 사방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3초. 가장 약한 쪽이 어디인지, 어느 방향으로 치고 나가야 다음 동선이 살아나는지 계산이 끝났습니다. 연화가 움직였습니다.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포위가 한 군데 찢어지면 대형이 무너지고 대형이 무너지면 서로가 서로의 방해물이 됩니다. 연화는 그 혼란 속으로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싸움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연화가 처음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오른쪽 어깨 쪽으로 둔기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한쪽 무릎을 짚으며 자세가 흔들렸고 그것을 본 사내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장칼이 기둥에 묶인 채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짚은 자세 그대로 연화가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낮게, 빠르게. 달려들던 두 사내의 발목 높이에서 연화의 몸이 휩쓸고 지나갔고 두 사람이 동시에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연화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날 밤을 증언할 때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연화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한 명이 쓰러지면 이미 다음 방향으로 몸이 향해 있었고 와이어가
거두어지는 동시에 발이 올라갔으며 빗속에서 상처난 팔로 지쳐가는 몸으로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의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다고. 그때 회장이 옆에 선 측근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총 꺼내. 장칼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총이다. 연화의 몸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총이 있는 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는 쪽으로. 총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뒤엉킨 곳일수록 쏘기 어렵습니다. 연화는 사내들 사이를 비집고 파고들며 그 몸들을 방패 삼았고 총구를 든 사내에게 직선으로 달렸습니다. 와이어가 총을 감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격발된 총알이 마당 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의 몸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 총성이 무명사를 한번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사내들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아직 서 있는 자들의 눈빛이 이미 달라졌습니다. 싸우겠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명이 물러서자 나머지가 따랐습니다. 도미노처럼 마당이 비워졌습니다. 빗속에 남은 것은 쓰러진 사내들, 기둥에 묶인 장칼, 처마 아래 홀로 선 회장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 연화뿐이었습니다. 연화의 승복은 완전히 붉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둔하게 아팠고 왼쪽 팔목은 젖은 천이 늘어진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붉게 젖은 승복으로 그럼에도 서 있었습니다. 회장이 처마 아래에서 마당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단하구나, 진짜로. 칭찬은 됐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회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살려줄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안다. 15년 전 그 일 내가 지시한 것 인정하마.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야.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끝나. 두렵게 만들려는 겁니까?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줄까? 사실 그 검사도 처음부터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 초기에는 우리 쪽과 연결이 있었고 나중에 돌아선 거야.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나? 마당에 빗소리만 흘렀습니다.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곳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딸에게 그 이름을 더럽히겠다는 말. 연화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제 아버지의 마지막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마지막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화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을 향해. 오른쪽 어깨가 아팠고 왼쪽 팔목이 쑤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평생 뒤로 물러선 적 없던 사람의 발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막아. 그러나 남아있는 사내들 중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혼자가 된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승복의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거워진 천을 한 겹씩 걷어내는 동작이 오래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승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향한 것은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등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 관음보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불꽃의 형태가 집이 타는 모양이었습니다. 15년 전 그 밤, 그 불길의 형태를 그대로 새긴 것처럼. 그리고 불꽃의 가장자리를 따라 빽빽하게 새겨진 이름들. 장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흑룡파 조직원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가장 큰 글씨로 회장의 이름이 살생부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저 등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15년 동안 새기고 또 새겨온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몸에 새겨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새긴 거야? 히말라야에서 처음 살아남은 날입니다. 이름이 추가될 때마다 더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회장이 간신히 다시 물었습니다. 나를 죽일 거야? 오늘 밤은 아닙니다. 왜? 당신이 죽으면 당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이 지시한 것들이 이미 이 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서 그 앞에 서야 합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자리에. 회장의 눈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서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가십시오. 오늘은 장칼의 손목 와이어를 끊어준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살려주는 거야? 오늘 밤 당신이 한 말이 있으니까요.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살아서 증명하십시오. 장칼이 천천히 기둥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고개를 한 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에 연화 혼자 남았습니다. 기름통을 들었습니다. 법당 앞부터 시작해서 마당으로 담장 아래까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 절은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들이 드나들고 피가 번지고 신성이 짓밟힌 이 공간은 그냥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불씨가 닿았습니다. 빗속이었지만 기름 앞에서 빗물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이 법당 처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연화는 그 불길 앞에 섰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15년 전의 그 불길이 떠올랐습니다. 벽장 문틈으로 보이던 그 불길이 지금 이 불길과 겹쳤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던 아버지의 목소리, 자신을 찾던 그 마지막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닦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흘러내리도록.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멈추게 되고 멈추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길이 타오르는 이 순간 15년 동안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얼굴을 일그러뜨리지도 않고 아버지 하고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하고. 연화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뒤에서 무명사가 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을 등으로 받으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에 닿았을 때 품 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손때가 묻은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이에 아주 작은 아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의 웃음으로 연화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연화 씨, 증거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회장 뒤에 있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직책이 연화의 귀에 닿는 순간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아침이 평화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연화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좋은 인연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